8. 고속도로는 폭 전체가 육중한 표지판으로 막혀 있었다. 강을 가로질러 이쪽까지 연결된 다리들은 파괴되어 경사면만 남기고 깨끗이 날아가 버렸다. 녹슨 쇠줄이 갈래갈래 교각에 매달려 밑으로 늘어져 있었다. 3m 높이의 표지판은 그 뒤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십자로 놓인 사지뼈와 실물보다 10배나 더 커 보이는 해골이 진한 금정 바탕에 무시무시할 정도의 흰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죽음이란 단어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송장팔이 만든 그늘 앞에서 운전교습학교의 부지런한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었다. 속력에는 익숙해졌으나 전환하기 위해서 후진하며 왼쪽으로 회전하고 후진하며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한 기어 조절이 어려워 보였다. 골프장을 지나서 교외 정원 사이로 뻗는 댐 위에 깨끗하게 차려입은 남녀들이 보였다. 퇴근하여 밝은 표정의 그들은 그 위협적인 표지판이 있는 경사면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표지판 뒤에는 소박한 공사장 막사들이 죽음을 비웃듯이 숨어 있었다. 푸른 연기가 죽음이라는 표시 뒤에 있는 난로에서 올라왔다. 그 난로 앞에서 야간 경비들이 손을 녹이고 빵을 굽고 파이프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폭격을 맞은 계단들이 파괴의 제물이 되지는 않아서 지금은 따뜻한 여름 저녁에 피곤한 산책객들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했다. 20m 높이의 이곳에서 사람들은 작업 과정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노란 잠수복을 입은 잠수부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기중기의 고리를 쇠 부분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걸었다. 그러면 기중기는 물에 젖은 꾸러미를 들어올려서 화물 기중기들에 실었다. 높은 교각과 흔들리는 판 위에서 또 교각 꼭대기에서 노동자들은 파란 불꽃을 튀기는 용접기를 들고 끊어진 강철 부분을 땜질했다. 굽어진 목과 갈래갈래 흩어진 쇠줄의 나머지들을 잘라내기도 했다. 무너져 서로 의지하고 있는 전신주는 마치 문짝이 없는 거대한 성문처럼 서 있었으며 그 성문은 마치 1헥타르 넓이의 푸른 공간 같았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항로가 비었는지 차 있는지를 붉은빛과 녹색빛이 알렸다. 화물배들이 석탄과 나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랐다. 푸른 강물, 쾌청함, 버드나무 숲이 우거진 따사로운 강변, 여러 색깔의 배, 용접기에서 내뿜는 푸른빛이 보이고 강인한 남자들, 강인한 여자들, 진지한 얼굴들이 골프채를 어깨에 올린 채 잘 다듬어져 있는 잔디 위의 골프공을 따라갔다. 18개의 홀이 있다. 연기가 정원에서 올라왔다. 콩 잎사귀, 완두콩 잎사귀, 뽑혀 버려진 울타리 말뚝들이 연기로 바뀌고 있었다. 그 연기가 하늘에서 아름다운 구름을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유겐트 형식의 코끼리와 같더니 이 유겐트 형식은 자연에서 유래된 아름다운 곡선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는 아르누보의 독일식 명칭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겐트 형식의 코끼리와 같더니 바로크식의 공 모양을 이루었고 저 위에서 바람이 이를 찢어서 지평선 너머로 몰아버리기도 전에 아주 밝은 회색의 오후 하늘에 잔뜩 찡그린 얼굴 모양으로 찍히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거친 공원 경사에서 넘어져서 팔과 무릎을 다쳤고 놀란 어머니에게 와서 그 상처를 보이고 레몬수나 아이스크림을 약속받고자 했다. 손을 꼭 잡은 사랑하는 연인들은 갈대와 코르크와 병과 구두약통의 홍수 흔적이 오래전에 사라진 버드나무 숲속으로 가려고 했다. 뱃사공들은 흔들리는 판을 밟고 육지로 올라왔다. 여자들은 팔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그들을 맞이하는 눈은 쉴레로 차 있었다. 빨래는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닦은 조각배 위에서 저녁 바람에 풀럭였다. 빨래는 녹색 바지, 붉은색 블라우스, 마치 일본식 레크칠을 한 것처럼 시커먼 새 타르를 덮었던 새하얀 침대 보였다. 진흙과 해조에 덮인 다리 조각들이 떠올라왔다. 그 뒤로 성세베린 교회의 가느다란 실루엣이 보였다. 벨레뷰 카페에서 지친 여종업원이 크림 케이크는 다 팔렸어요 하고 거친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그 스름 돈을 찾으려고 가죽 지갑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카스텔라는 아직 있습니다. 아니요, 아이스크림은 다 팔렸어요. 요제프는 손을 펴서 거스름 돈을 받아서 동전은 바지 주머니에, 지폐는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선 마리아네에게로 몸을 돌려 손을 뻗어서 그녀의 검은 머리에서 갈대 부스러기를 떼어주고 그녀의 녹색 풀오브에서 모래를 털어주었다. 이번 파티를 아주 기대했는데 무슨 일인데요? 라고 그녀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던데요? 맞아요. 말해주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마 수년이 흐른 뒤에야 가능할지 모르지. 아니, 곧 가능할 수도 있고 나도 몰라요. 우리 두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하고만 관계되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둘과 관계되는 거네요. 요제프는 웃으면서 물론이죠. 내가 당신과 관계에 있으니까요. 좋지 않은 일인가요? 그래요. 당신의 일과 관계된 건가요? 그래요. 빛 좀 줘봐요. 돌아서지는 말고 잔모래들을 손으로는 털어낼 수가 없군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빗을 꺼내어 어깨너머로 넘겨주었다. 그는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일꾼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저녁이면 당신이 뾰족한 새 돌무더기를 따라가서 가만히 그걸 만지고 붙잡는 것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런데 어제와 그제는 안 그랬어요. 내가 당신 손을 알잖아요. 오늘 아침엔 일찍부터 어딘가에 다녀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 때문에 운전해서 다녀온 거예요? 어디에 갔었어요? 시내에. 액자의 틀이 완성되지 않아서 기다렸어요. 당신도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여동생 루트를 팔에 안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사진 알잖아. 그 사진을 확대하도록 맡겼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면 기뻐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나는 모데스트 그리로 가서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키가 크고 꼿꼿한 그의 뒤를 따라서 호텔까지 갔다. 나는 반시간이나 호텔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하려고 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최고의 해를 누리고 있는 멋진 신사였다. 그는 마리아네를 놓아주고 빗을 호주머니에 넣고 손을 마리아네의 어깨에 올리고 말했다. 돌아보지 말아요. 그래야 서로 이야기하기가 더 좋아요. 거짓말하기가 좋죠. 그럴지도 모르지. 또는 침묵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는 그녀의 귀를 지나서 카페의 테라스 난간 너머 강 한복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교각 위 거의 60m 높이의 바구니 안에 매달려서 용접기를 들고서 공중에 푸른 빛을 튕기고 있는 일꾼들이 부러웠다. 사이렌이 울렸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카페 아래쪽 비탈을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고 외치다가 조용해지더니 부서지기 쉬운 와플 안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있었다. 뒤쪽에는 성 세베린 교회의 잿빛 실루엣이 비쳤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틀림없네요. 마리아네가 말했다. 그래, 상당히 나쁜 일이죠. 그렇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결정된 일은 아니에요. 집안일이에요? 바깥일이에요? 집안일. 그가 말했다. 어쨌든 나는 오늘 점심때 클루브링거에게 알렸어. 몸을 돌리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그녀 어깨에서 손을 떼어 그녀 머리에 올리고 그녀의 고개를 다리 방향으로 돌렸다. 당신이 알린 일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아버님은 당신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죠. 클루브링거가 당신을 칭찬한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 꿀처럼 달콤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은 여전히 수도원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우리와 만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벌써 이야기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성안돈 수도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 할아버지 생신 축하 이전에 그곳에서 오후 커피 타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걸 알잖아. 할머니를 찾아가셨다면 할아버지는 확실히 오늘 오후에 오실 거야. 어쨌든 난 당분간 돌을 볼 수 없고 석회 냄새도 맡을 수 없을 거야. 당분간만인가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오직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거야.
아버지는 건축과의 창조적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형식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고개를 돌리지 말라니까? 그는 급히 말했다. 당신 아버님과 관계되는 일이군요. 내 느낌이 그러네요. 아버님을 마침내 뵙게 된다니 긴장되네요. 아버님과 몇 번 전화로만 얘기를 해서 내가 아버님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럴 거야. 늦어도 오늘 저녁엔 아버님을 뵐 수 있을 거야. 나도 생신 파티에 가야 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당신을 확실히 초대하셨다니까? 그녀가 그에게서 머리를 빼내려 하였으나 그는 웃으면서 더욱 꼭 잡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거짓말. 말하지 마요. 그가 말했다. 아버님을 좋아하세요? 그럼 특히 아버지가 아직도 젊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아버님 나이를 모르잖아요. 몰라. 언제나 50살이나 55살이라고 생각했지. 우습지 않아? 난 한 번도 아버지의 정확한 나이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제 내 호적 원본을 보고 아버지가 이제 43살밖에 안 됐다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랐지. 젊으시지? 그러네요. 당신은 22살이잖아요. 그렇지. 나는 2살 때까지만 해도 페멜이 아니라 슈렐레라고 불리었대. 이상한 이름이지? 그래서 아버님을 싫어했어요? 아버지를 싫어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갑자기 건축의 재미를 잃어버린 데 대해서 아버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아버님은 왜 당신을 보러 성안톤 수도원에 오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 볼 일이 전혀 없으실 테고 아마 어렸을 때 너무 자주 안톤 수도원에 가셨던 걸 거야. 일요일 산책으로 부모님과 함께 어른이 된 다음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우울함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할 때나 가셨지. 당신은 부모님과 일요일 산책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대부분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다녔고 아버지는 휴가를 나오시면 산책을 했지. 성안톤 수도원으로요? 그것도 갔어요. 아버님이 당신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건축 현장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약간 웃긴 분 같아.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거실 책상에 앉아서 복산 설계도의 사방 가장자리에 수학 공식을 끄적이고 계신 걸 여러 번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설계도를 수집한 커다란 앨범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엔 당신도 아버지를 좋아할 것 같아. 당신은 한 번도 아버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새로 찍은 게 없거든. 좀 구식으로 생기셨지만 느낌이 있는 분이셔. 옷 입으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것이 올바르시고 인자하시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구식이시지. 아버님을 뵐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되네요. 이제 고개를 돌려도 될까요? 그는 그녀의 고개를 놓아주었다.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돌렸을 때 웃으려고 했으나 그녀의 둥글고 밝은 회색빛 눈이 그의 호탕한 웃음을 앗아가 버렸다. 왜 내게 말 안 해줘요? 나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알게 되면 곧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그러나 오래 걸릴 거야. 출발해 볼까? 예, 가요. 당신 할아버님이 곧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그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 끔찍한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멈추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게. 난 그대로 달려서 건축 막사를 밀어버리고 성강장을 뛰어넘어 도약대 위에서 떨어지듯 차와 함께 떨어지는 상상을 해보았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아, 맙소사, 그냥 놀이해요. 그가 말했다. 그는 마리아네를 일으켰다. 그들은 강변으로 뻗은 계단을 내려갔다. 할아버지가 하필 오늘 80살 생신날 그걸 아실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네요. 계단 위에서 요제프가 말했다.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나요? 사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할아버지께 아직 말씀 안 드렸다면 전해드리는 건 당장 안 할 수 있어요. 그는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네를 위해 차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옆에 앉자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자, 잘 들어봐요. 그가 말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거리는 정확히 4.5km예요. 시속 120km로 달리면 정확히 2분이면 달릴 거리예요.
시계를 잘 보고 있다가 2분 정도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줘요. 날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난 그냥 차에 정말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끔찍한 놀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다면 1분 20초면 돼요. 그러나 이때엔 제동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제발 그만해요. 불안해요? 예. 그래 안 할게요. 그러면 최소한 시속 80km로 달리는 건 괜찮겠죠? 당신이 그래야 한다면 난 괜찮아요. 그러면 시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몰고 가다가 천천히 제동을 걸면 되니까. 난 단지 속도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시동을 걸고 소풍장소의 좁은 골목을 통해 서서히 몰다가 골프장 울타리를 빨리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멈추었다. 들어봐요. 80km로 달리면 정확히 3분이면 돼요. 정말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불안하면 여기서 내려서 기다려요. 싫어요. 절대로 당신 혼자 운전하고 가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난 이미 여기 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국도에서 시험해보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요.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불가피해요. 그는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40km로 달릴게요. 그가 다시 차를 몰자 그녀는 웃으면서 속도계를 보았다. 주의! 그들이 킬로미터 표지 돌이 5라고 쓴 지역을 지날 때 그가 말했다. 이제 9라는 킬로미터 표지 돌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재어봐요. 난 정확히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마치 커다란 성문앞이 빗장을 옆으로 밀고 나타난 것처럼 멀리 있는 표지판을 그녀는 보았다. 처음에는 단지 차단기처럼 보이더니 점점 커져서 짓누를 듯이 다가왔다. 한 마리의 검은 거미처럼 보이던 것은 X자표로 된 사지인 것이 드러났다. 이상한 단추처럼 보이던 것은 해골이 되어 올라왔고 마치 글자가 올라오듯이 나는 듯 크게 올라와서 벌써 자동차의 냉각기에 닿을 듯이 보였다. TOD, 즉 죽음이라는 글자 가운데의 O가 마치 입을 벌리고 위협하는 소리를 외치는 것 같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90과 100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아이들, 퇴근 후의 모습을 벌써 찾아볼 수 없는 남자들, 여자들이 휙휙 지나갔다. 그들은 어둠에 쌓인 죽음의 새들처럼 조심하라는 듯 팔을 내저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당신 아직 운전석에 앉아있는 거 맞죠? 물론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TOD 죽음이라는 글자 가운데의 O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흥분하지 마요. 일과가 끝나기 바로 전 철거공사 회사의 조장이 그를 식당으로 불러냈다. 식당 구석에는 쓰레미 더미가 삽질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렸다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시 화물차로 실리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또 돌 무더기와 회반죽 찌꺼기와 알 수 없는 끈적거리는 오물 무더기에서 습기가 만들어졌고 습기가 벽돌로 스며들었다. 쓰레기 더미가 작으면 작은 것일수록 어두운 데선 겨우 밝은 데선 확실히 습기 얼룩이 눈에 드러났다. 습기가 퍼진 얼룩 뒤로 빨갛고 파랗고 금빛의 색깔들과 벽화의 흔적이 보였다. 그 벽화 흔적을 조장은 아주 값진 것으로 여겼다. 저녁 만찬 장면은 얼룩 속에 번져 있었다. 성배의 황금색, 성체의 흰색, 밝은 피부에 검은 수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성료 안의 갈색 머리칼이 번져 있었다. 페멜씨,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유다의 진한색 가죽 돈지갑이 있어요. 조장은 마른 걸레로 하얀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 경외심으로 그림을 노출시켜 나갔다. 비단 수가 놓인 식탁보, 12제자, 발들이 보이고 식탁보의 가장자리와 저녁 만찬장의 타일이 깔린 바닥이 보였다. 웃으면서 조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불러주셔서 좋습니다. 물론 벽화는 잘 보관되어야죠. 잘못되기 전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십시오. 그는 가려고 했다. 벌써 테이블 위에는 차와 빵, 버터, 청어가 차려져 있다.
금요일 저녁이라 생선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리아네는 벌써 슈텔링그 동굴을 떠나서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산책길에 동반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이다. 그가 막 몸을 돌리려고 할 때 그림의 아래 구석에 X, Y, Z, X라고 쓰인 것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가 수학 숙제를 도와줄 때 수백 번이나 아버지의 X, Y, Z를 보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실 천장이 폭파되면서 난 구멍의 윗부분, 성 요한과 성 베드로의 발 사이에서 다시 그것을 본 것이다. 식당의 기둥들은 갈라졌고 받치고 있는 천장도 붕괴되었다. 오로지 저녁 만찬 그림이 있는 벽의 일부만이 X, Y, Z, X 표시와 함께 남았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페멜씨? 조장이 물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얼굴이 아주 창백해졌어요. 혹시 단순히 사랑 때문인가요? 단지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단지 사랑 때문입니다.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차가 맛이 없었다. 빵과 버터와 청어도 맛이 없었다. 금요일이라 생선이 나왔다. 알만하다. 담배조차 맛이 없었다. 그는 건물들을 모두 지나서 예배당을 돌아 순례자의 집으로 가서 정역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이 틀림없다고 생각된 지점을 모두 찾아보았다. 그리고 단 하나, 게스트하우스의 지하실에서 단지 작은 X 하나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필체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포도주를 따르고 빵을 탁자 위로 건네줄 때의 미소와 엄격한 부드러움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조그만 글씨 X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 로베르트 페멜 박사, 평영 정력학 계산사무소.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마리아네가 말했다. 제정신이에요. 그는 가스 페달에서 발을 떼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왼발로 클러치를 밟았다. 자동차는 끽 소리를 내며 앞뒤로 흔들리다가 죽음이란 글자 가운데 커다란 O자 앞으로 밀려나갔다. 먼지가 일어나면서 브레이크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놀란 산책객들이 팔을 들어 휘저으면서 다가왔다. 피곤한 야간 경비원이 손에 커피잔을 들고서 죽음이란 글자와 X표로 된 어깨뼈 사이에 있는 것이 보였다. 오 맙소사, 왜 이렇게 날 놀라게 해요? 마리아네가 소리쳤다. 미안해요. 내 생각만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산책객들이 자동차로 몰려오기 전에 재빨리 차를 돌렸다. 그는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마리아네를 감싼 채 천천히 골프장을 지나갔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란히 골프채를 든 채 16, 17, 18호를 돌고 있었다.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는 고속도로 앞에서 자동차의 방향을 틀어 아름다운 들판 사이에 있는 조용한 숲가를 따라 달렸다. X, Y, Z. 그것은 그가 우편엽서 2배 크기의 세밀한 복사본에서 발견했던 표시와 똑같은 표시였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마치 카드 놀이를 하듯 그 부호들을 가지고 게임을 했다. 숲가에 있는 어느 출판의 집은 X, X, 최고 공익회의 사회시설 확장공사는 Y, X, Y. 강변에 있는 어느 교사의 집은 그저 Y라고 표시했다. 그들은 성 요한과 성 베드로의 발 사이에 있는 표시들과 같았다. 이제 그는 천천히 들판을 지났다. 무성한 초록색 잎들 아래에는 벌써 큼직한 무들이 흙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수수하고 그루터기만 남은 들판과 초원 뒤로 코자크 언덕이 보였다. 왜 내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네가 물었다. 나 자신이 그걸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아직 전혀 진실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단지 부조리한 꿈인지도 모르지. 아마 나중에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은 건축가는 되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다가 코자크 언덕가의 모래길에서 잠깐 세웠다가 늘어진 소나무 가지 밑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 뭘 하려고요? 그녀가 물었다. 이리 와요. 잠깐 산책해요. 너무 늦을 텐데 당신 할아버님이 4시 반 기차로 오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벌써 20분이에요. 요제프는 차에서 내려서 언덕을 몇 걸음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손을 눈 위에 대고 댄 클링겐 쪽을 바라보았다. 아, 그가 소리쳤다.
기차가 벌써 도드링겐에서 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낡은 칙칙폭폭 기차. 시간도 여전히 같은 시간이고 이리 와 봐요. 그분들은 1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차로 돌아와서 마리아네를 자리에서 끌어내려 팔을 잡고 모래길을 따라 올라오게 했다. 그들은 한 방향을 보고 앉았다. 요제프는 들판을 가리키며 기차를 찾아냈다. 기차는 지금 무밭을 지나서 초원과 추수가 끝난 밭 사이로 해서 기슬링겐으로 이동해 오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이 마을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로제프가 말했다. 우리는 이 기차를 타고 얼마나 자주 시내로 나갔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의 슈텔링거나 게롤링거에서 살았거든. 나는 키슬링겐에서 학교 다녔어요. 저녁이면 시내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를 마중하러 기차로 달려가곤 했어요. 저기 기차가 있네요. 보여요? 지금 막 땡크리넨에서 출발하고 있군요. 이상한 건 우리 집이 가난한 것 같았다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집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 집보다 언제나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도 안 됐어요. 단지 수선한 것들을 입었죠. 우린 할머니가 좋은 물건, 즉 수도원이나 농장에서 보내온 빵이나 버터, 꿀을 낯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인조 꿀만 먹어야 했죠. 당신은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하셨는데도 왜 싫어하지 않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우리를 아뜰리에로 데려가서 몰래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할아버지는 우리를 카페 크로느에 데려가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 매우 위대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 위대함을 알 수 있을 만큼 컸는지 모르겠다만 하고 말씀하셨어. 정말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제프는 웃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다음에 우린 할아버지와만 살았어요. 이땐 먹을 것이 충분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 몇 해는 줄곧 슈텔링거에서 살았지. 난 밤중에 대수도원이 폭파되는 소리를 들었고 슈텔링거의 부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웃의 농부들은 폭파 명령을 내린 독일 장군을 저주하면서 무엇을 위해 하고 중얼거렸죠. 며칠 후 우리 아버지가 날 찾아오셨는데 미군 장교와 동행으로 미군의 차를 타고 오셨어요. 3시간밖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했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초콜릿을 가져다 주셨죠. 우리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끈적끈적하고 진한 갈색의 물건에 깜짝 놀랐지. 사무소장 부인인 클로슈거 라베 부인이 한쪽을 먹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먹었어요. 아버지는 클로슈거 라베 부인에게 커피를 갖다 주셨지. 부인이 아버지에게 박사님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볼 겁니다. 라고 말했지.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대수도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건 치욕 아닌가요? 라고 말했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그건 치욕입니다. 그러나 아마 신의 뜻이었는지도 모르지요. 클로슈그랍의 부인은 악마의 뜻인지도 모르지요. 라고 말했지. 아버지는 웃으셨고 미군도 따라 웃었지. 아버지는 사랑스러워 보이셨지. 나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보았는데 다시 집을 떠나셔야 할 때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울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으셨고 감정을 드러내 놓는 법이 없으셨지. 아버지가 휴가를 마치고 귀대해야 했을 때 우리가 역으로 배웅 갔을 때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울었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루트와 나 모두 울 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어요. 저기 라고 요제프는 말하고 기차 연기가 깃발처럼 날리고 있는 곳을 가리켰다. 막 키슬링겐에 도착했나 보군. 이제 아버님께서 수도원으로 가시면 당신이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려야 했던 것을 아시게 되겠네요. 나는 성요한과 성베드로 발 사이에 있는 분필 표시와 게스트하우스의 지하실에 있는 작은 스몰 X자를 지어버렸다. 아버지는 결코 그걸 찾아내지도 발견하지도 그리고 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지도 못할 것이다. 3일 동안 전선은 땡클링겐과 이 도시 사이에서 교착 상태였어요. 요제프가 말했다. 우리는 저녁이면 클로슈그랍의 부인과 함께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 그리고 나면 할아버지께서 저녁에 시내에서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창백한 안색에 여느 때 볼 수 없을 만큼 슬퍼 보이셨지.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대수도원의 폐허를 둘러보시고 중얼거리셨지. 그 말은 농부들이 중얼거린 말이었고 할머니가 방공호에서 언제나 중얼거리셨던 말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당신이 수도원의 건축을 돕고 있으니 할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난 그런데 이 기쁨을 유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고 손가락을 펴서 솔 잎사귀와 모래알을 털어주었다. 아버지는 일찍 감옥에서 풀려 나오셔서 우리를 시내로 데려가셨지. 할아버지가 반대하시고 폐허가 된 곳에서 자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전 시골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저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전 아이들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도 아버지를 잘 몰랐고 처음엔 무서워하기도 했지. 우리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느꼈지. 그때 우리 집은 살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할아버지 아뜰리에에서 살고 있었지. 아뜰리에 벽에는 거대한 도시의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파괴된 것은 모두 검은 분필로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 할아버지 제도 탁자 옆에서 학교 숙제를 할 때 우리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었지. 말다툼도 자주 있었는데 아버지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없애지요. 폭파하죠. 그리고 어느 검은 부분 옆에 X표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말했지. 제기랄,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소.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오기 전에 해버리시오. 아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썰어버려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그건 16세기 유리창 양식이 남아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은 12세기 예배당 일부가 있는 곳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검은 분필을 내던지면서 말했어. 좋소,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하건대 후회할 것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난 빼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말했지. 페멜씨, 최고의 폭파 기술자이신 분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소. 아버지는 다시 말했어요. 내가 로마 시대의 담장 하나하나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난 당신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소. 나한테는 담장은 그저 담장일 뿐이요. 그 중엔 잘 지어진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요. 다 없애버려요. 폭파해요. 공중으로 날려버려요. 그들이 모두 가고 난 다음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맙소사, 그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해 주어야지.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그 사람들 기분이야 알죠. 하지만 그걸 존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고 아버지는 얘들아 이리 와라. 초콜릿 사러 가자 하셨지.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암시장에 가서 담배를 사고 우리에겐 초콜릿을 사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반쯤 파괴된 어두컴컴한 현관으로 기어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지. 할아버지께 드릴 시가를 사야 했거든. 아버지는 언제나 사기만 하고 파는 일은 없으셨어요. 슈텔링그나 괴틀링그에서 빵이나 버터를 가져오면 우리는 일부를 학교에 가져갔지. 아버지는 우리가 그걸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 언젠가는 우리가 선사한 버터를 암시장에서 도로 산 일도 있었어. 거기엔 클로슈그랍의 부인의 쪽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지. 미안하지만 금주엔 1kg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웃기만 하시면서 말씀하셨지. 그래, 사람들은 담배를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단다. 시장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폐허에서 14세기 때의 못을 발견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14세기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의 실이 엉켜 있는 데다가 14세기의 이 도시에서만 생성되었던 것으로 증명된 모사 찌꺼기가 같이 나왔으니까요. 1급의 문화재입니다, 시장님. 하고 말하셨지. 그러자 시장은 지나치십니다, 페멜씨 하더군. 아버지는 다시 말했지. 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누이 동생 루트가 웃었어. 루트는 내 옆에 앉아서 공책의 산수 숙제를 하고 있었지. 그 애가 큰 소리로 웃자 아버지가 가까이 오셔서 이마에 키스하시더니 그렇지 웃을 만한 일이다 얘야 하셨지. 나는 질투가 났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이마에 키스해 준 적이 없었거든. 우린 아버지를 사랑했어 말이 안 해.
그러나 우린 아버지가 검은 분필을 들고 지도 앞에 서서 폭파 없애버려 하고 말할 때면 아버지를 약간 무서워했지. 아버지는 내 학교 숙제에 대해서 언제나 엄격하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즉 무냐 전부냐 하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완전히 다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난 너희 엄마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도 결정해라. 우린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마리아네. 계산을 해보면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30살을 별로 많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늘 나이 드셨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신데도 말이야. 지금은 안 그러신데 그때 가끔 재미있으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기어 나올 때면 아버지는 이미 창가에 서서 면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셨지. 얘들아, 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이미 4, 5년 전에 일어났는데 말이야. 우리 이제 가야 해요.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다리시도록 두어요. 그가 말했다. 이젠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알아야겠어요. 어린 양, 당신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어린 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막 떠오른 거야.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말해봐요. 당신 목소리에서 도드링겐 말투를 인지하게 되면 웃지 않을 수 없거든. 그 말투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난 당신이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기 학교 다녔고 클로슈그랍의 부인의 빵 굽는 일과 요리와 다림질을 도왔다는 것만은 알지. 마리아네는 그의 머리를 그녀의 무릎 사이로 끌어당겨 그의 눈을 감기고 말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이 폭탄을 내게 던졌지만 나를 맞히지 못했어요. 폭탄이 그렇게 크고 난 이렇게 작아도 말이죠. 방공호 속의 사람들은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을 넣어주었어요. 나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파핀이 밤하늘을 뚫고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죠. 누군가는 방공호 속에서 야생거위가 밤새 기웃대네 라는 노래를 부르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매우 몸집이 큰 분으로서 인상은 어두우나 참 좋은 분이셨죠. 아버지는 금빛이 많이 들어간 갈색 제복을 입고 허리엔 은빛이 번쩍이는 칼 종류를 차고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자기 입속에다 총을 쏘셨답니다. 자기 입속에다 총알을 쏜 사람을 본 일이 없죠? 그렇죠? 못 보았다니 천만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양탄자 위에 벌렁 누우셨는데 피가 특기산 스미르나 무늬 위로 흘렀어요. 진짜 스미르나였어요. 제 어머니는 금발이셨고 키가 크시고 푸른 유니폼을 입었어요. 예쁘게 각진 모자를 쓰셨고 허리에 칼을 차시진 않았어요. 내겐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보다 키가 훨씬 작았고 금발이었어요. 어린 동생은 무늬에 있는 삼끈에 목을 걸고 매달려서 대롱거렸어요. 나는 웃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내 목에 삼끈을 걸고 그가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중얼거릴 때도 계속 웃었어요. 그때 제복을 안 입고 금줄 장식도 없고 칼도 들지도 않은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피스톨만 한 자루 들고 있었는데 그걸로 어머니를 겨냥하면서 나를 어머니 손에서 빼냈어요. 나는 울었어요. 내 목에 이미 삼끈이 걸려 있어서 나는 그 놀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어린 동생은 그가 내리신 명령이다 놀이를 계속해도 됐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내 입을 막은 채 나를 때리고 청계를 내려와서 내 목에서 삼끈을 풀고 나서 어떤 짐차에 나를 올려놓았어요. 요제프는 눈에서 그녀의 손을 떼어보려 했으나 그녀는 눈을 더욱 꼭 가렸다. 더 듣지 않을래요? 들을래. 그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로 눈을 감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담배 한 대만 주세요. 여기 숲속에서? 예, 여기 숲속에서. 내 셔츠 주머니에서 꺼내요. 그는 그녀가 셔츠 주머니를 열고 담배와 성냥을 꺼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눈을 꼭 가리고 있었다. 당신에게도 여기 숲속에서 한 겹이 붙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 내 나이는 5살이었어요. 나는 짐차에서 호강했어요. 그들은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고 주차를 했을 땐 비누로 씻겨주기도 했어요. 대포와 기관 총탄이 날아왔으나 우린 안 맞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달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2주는 확실히 지났을 거예요. 우리가 주차하고 있을 땐 아버지가 내리신 명령이다라는 놀이를 방해한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자기 옆에 재워주었어요.
근처 더미에서도 잤고 집 더미에서도 잤고 가끔 침대에서도 잤어요. 그는 나를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제복을 입은 사람만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란 말을 배우게 되었죠. 나는 그 놀이를 방해한 남자에게 13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는 침대와 이불 그리고 어머니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엄격했으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9년 동안 거의 깨끗한 집에서 살았어요. 학교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를 보세요. 우리는 아주 순수한 이교도 어린이를 한 명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교도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었죠. 목사는 다시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교도 어린이를 빨리 기독교의 어린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어린 양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 기독교 어린이로 만들었어요. 어린 양은 착하고 행복했어요. 운무와 도약놀이를 좋아했고 축구와 줄넘기를 했고 부모님을 매우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졸업 연설을 하고 지난 날을 얘기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재단사역에서 바늘과 실을 잘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청소하고 빵을 굽고 요리하는 걸 배우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 애는 왕자와 결혼할 거야. 왕자 밑에선 저렇게는 하질 않지 하고 수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크고 아주 검은 자동차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운전하고 온 수염이 있는 남자는 마을 광장에 차를 세워놓고 자동차에서 내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슈미처 씨 집이 어딘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답했죠. 이 마을에 슈미처라는 이름은 아주 많은데 어떤 슈미처를 말하십니까? 양녀를 데리고 사는 집 말입니다. 예, 에드워드 슈미처 씨 댁 말씀이군요. 저 뒤편에 삽니다. 저기 보이시죠? 대장간 바로 뒤입니다. 그 앞에 너도밤나무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맙다라고 한 후 차를 몰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에드워드 슈미처 집까지는 마을 광장에서 불과 50발자국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부엌에 앉아서 샐러드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나는 샐러드 재료 다듬는 일을 좋아했어요. 잎을 다듬을 때 나쁜 잎은 버리고 좋은 잎은 채반 속으로 던졌죠. 잎들은 채반에 푸르고 깨끗하게 놓였죠. 어머니는 제게 막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마리아네,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젊은 아이들은 13살이나 14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야. 일부 아이들은 12살에도 시작한단다. 자연이란다. 자연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나는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물으셨죠. 남동생 생각이 나서 그래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아이. 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모르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애는 세례도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문이 열렸어요. 녹하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는 즉시 그 여자를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금발이고 키가 크고 날렵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다만 푸른 제복은 더 이상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곧장 내게로 오더니 팔을 벌리고 말했어요. 너가 내 마리아네임이 틀림없구나. 혈육의 소리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나는 순간 칼질을 멈추었으나 다음 샐러드 잎사귀를 다시 자르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혈육의 목소리가 아닌데요. 내가 너희 엄마야. 그녀가 말했죠. 아니에요. 내가 말했어요. 내 엄마는 저기 계세요. 내 이름은 마리아네 슈미츠예요. 그러고선 순간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가 명령했었어요. 당신은 내 목에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자비로운 부인. 이런 여자에게 자비로운 부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재단사역에서 배웠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울더군요. 나를 껴안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칼을 들고 칼 끝을 내 가슴으로 겨누었어요. 그녀는 학교가 어떠니 공부가 어떠니 하더니 소리내서 울었어요. 나는 뒷문으로 달려나가서 들판을 지나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녀가 너의 어머니다. 천륜이다. 너가 클 때까지 그녀가 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단다. 참 안 된 일이다. 나도 말했죠. 그가 내린 명령이다라는 놀이를 하면서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는 너는 참 똑똑한 애다. 이 주장을 잘 기억하거라. 그녀가 혈육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만 새겨두었던 이 말을 언제나 다시 생각하곤 했어요. 항상
난 혈육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난 혈육의 소리를 그냥 듣지 않아요.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냉소주의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대답했죠. 그가 명령했다고요. 죄야말로 자연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10년도 더 된 일이고 그녀가 후회하고 있잖아 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는 후회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보다 더 독하구나 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처럼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양부모 집에 머물렀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난 더 이상 마리안의 슈미츠가 아니라 마리안의 드로스테라고 불렸어요. 나는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같이 여겨졌어요. 마리안에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놀이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내 어린 남동생 생각을 언제나 한답니다. 당신은 내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요제프가 말했다. 마리안의 슈미츠, 얘기해 줄게요. 그녀는 그의 눈에서 손을 떼었다. 그는 몸을 바로 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웃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쁜 일을 당신 아버지가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리 오세요. 차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5시예요. 그분들은 이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게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난 기다리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 당신같이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 모든 걸 해드리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그가 물었다. 아직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가요. 괴로워하지 말고 기회 있으면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예? 자동차로 돌아와서 그녀가 그를 끌어올리자 그는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